도우시오. 나 같은 인간은 살 자격이 없소. 나는 애비도 아니오. 손전등 불빛이 강물 위를 훑고 지나가는 순간 리철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고 차갑게 식은 권총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북한 경비병의 목소리가 강 건너편에서 들려왔고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이쪽까지 선명하게 전해져서 리철수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배를 모는 중국인 밀수꾼이 작게 중국어로 욕을 내뱉었고 노를 젓는 속도가 빨라졌지만 배는 생각보다 느리게 움직였고 손전등 불빛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리철수는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만약 지금 잡힌다면 평양으로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공개 처형당할 것이고 그보다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스스로 끝내는 편이 나았습니다. 조선인민군 참모총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지금 그는 도망자에 불과했고 손에 쥔 권총만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 최고 권력의 핵심에 있던 남자가 이렇게 초라하게 강을 건너야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품속에 간직한 낡은 사진 한 장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압록강의 안개는 유난히 짙었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밤 국경 마을의 작은 선착장에서 한 남자가 배에 올라탔고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리철수는 평양에서 가져온 군복을 벗어던지고 중국에서 밀반입된 낡은 민간인 옷을 입었지만 몸에서는 여전히 권력의 냄새가 났습니다. 밀수꾼은 그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없이 노를 저었고 배는 조용히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리철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북한 땅이 어둠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저 너머 어딘가에는 자신을 찾는 보위부 요원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마. 밀수꾼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고 리철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서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경비병들의 순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리철수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상대편까지 들릴 것만 같았고 입술을 깨물어 신음이 새어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배는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강물을 가르고 있었고 손전등 불빛이 수면을 따라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리철수는 주머니 속 권총을 만졌습니다. 작은 소련제 권총이었고 참모총장이 된 날 김정은이 직접 하사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당을 지키시오라는 말과 함께 건네받았던 그 권총이 지금은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 되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고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리철수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밀수꾼은 노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속도를 높였지만 배의 움직임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배를 향해 정확히 조준되는 순간 리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다른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고 손전등 불빛이 급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떤 동물이 강변을 지나가는 것을 본 다른 경비병이 소리를 지른 것이었고 불빛은 리철수의 배에서 멀어졌습니다. 밀수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운 좋네. 리철수는 권총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배는 계속 나아갔고 북한 땅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밀수꾼이 말했습니다. 다 왔어요.
저기가 중국이에요. 어둠 속에서 중국 쪽 강변이 보였고 리철수는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배가 강변에 닿았고 밀수꾼이 밧줄을 던졌습니다. 리철수는 비틀거리며 배에서 내렸고 발이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무릎이 풀려 진흙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탈출은 성공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참모총장 리철수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는 탈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왜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을까요? 리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고 권총 옆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군복 차림의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고 그 청년의 눈은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리준혁, 26살의 세상을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리철수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얼굴을 일그러뜨렸고 사진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것이 너무 컸습니다. 밀수꾼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차로 1시간 가면 안전가옥이 있어요. 거기서 며칠 쉬다가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리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밀수꾼이 그를 부축해 일으켰고 강변에 숨겨둔 낡은 트럭으로 안내했습니다. 트럭 뒷자리에 앉은 리철수는 다시 한번 북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저 너머 어딘가에는 아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무명 공동묘지에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트럭이 출발했고 압록강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리철수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고 귓가에서는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살아남으세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도는데도 리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고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흔들렸지만 그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트럭이 멈췄고 밀수꾼이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착했어요. 여기서 며칠 쉬세요. 중국 국경 마을의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2층 건물이었고 계단은 삐걱거렸고 복도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밀수꾼이 리철수를 2층 끝방으로 안내했고 문을 열자 작은 침대 하나와 낡은 탁자가 전부인 방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쪽 연락책이 이틀 후에 올 거예요. 그때까지 밖에 나가지 마세요. 밀수꾼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고 리철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았지만 눕지 못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 마을의 밤은 평양보다 어두웠지만 자유로웠고 거리에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리철수는 천천히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과거가 재생되었습니다. 평양 당중앙위원회 회의실. 김정은이 긴 탁자 끝에 앉아 있었고 참모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리철수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날따라 김정은의 눈빛이 차가웠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리철수 동무. 김정은이 이름을 불렀고 리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원수님. 당신 아들이 반역적 발언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소. 들어보셨소? 리철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다른 참모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조사 중이라오. 당신 아들 리준혁이 동료 장교들 앞에서 당의 정책을 비판했다고 하더군. 그것도 여러 차례. 리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혁이 요즘 이상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말이 없었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고 무언가를 묻고 싶어 하다가 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철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원수님, 아들의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은 제 책임입니다. 엄하게 훈육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손을 저었습니다. 훈육으로 될 문제가 아니요. 이것은 사상의 문제요. 참모 총장의 아들이 당을 모독했다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기도 하오. 리철수는 무릎이 떨렸지만 꼿꼿이 서 있었고 김정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소. 당신은 이 건에 관여하지 마시오. 그 말의 의미를 리철수는 알았습니다. 아들을 구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만약 구하려 한다면 자신도 함께 숙청당할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리철수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몸이 계속 경련했고 거울 속의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여관방의 침대에서 리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회상이 너무 선명해서 지금 이곳이 중국인지 평양인지 헷갈렸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에서는 중국어가 들렸고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고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아래 거리에서는 중국인 가족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딸을 어깨에 태우고 걸었고 딸은 깔깔 웃었고 어머니는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리철수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거리를 걸을 때도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고 웃음도 조심스러웠고 모든 것이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가족은 자유로웠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그저 행복해 보였습니다. 리철수는 커튼을 다시 닫았습니다. 자유. 그토록 원했던 것인데 왜 이렇게 무거웠을까요? 평양에서는 바쁜 일상이 생각을 막아주었고 회의와 보고와 지시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멈춰 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침묵만이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리철수는 다시 침대에 누웠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보위부 지하 신문실. 리준혁이 의자에 묶여 있었고 얼굴은 구타로 멍들어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리철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참모총장 동무 아드님의 죄는 명백합니다. 반당반혁명 사상을 품고 동료들을 선동했습니다. 리철수는 아들을 바라봤지만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동무의 입장도 이해합니다만 당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리철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보위부 요원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처형 명령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참모총장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리철수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붓을 잡을 수 없었고 보위부 요원은 기다렸고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리철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물컵을 찾았지만 손이 떨려서 물을 쏟았고 바닥에 물이 흩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미 새벽이었고 중국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국 쪽 연락책이 왔고 리철수는 가짜 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사업가 신분이었고 베이징을 거쳐 제3국으로 간 다음 한국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연락책이 말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국정원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리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되는 것은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유였고 자유가 가져올 기억이었고 그 기억 속에서 마주해야 할 자신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밤 리철수는 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총살당하는 장면이었고 총성이 울렸고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리철수를 바라봤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왜요? 리철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창밖에는 중국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리철수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리는 순간 국정원 요원들이 조용히 그를 안내했고 일반 승객들의 시선을 피해 별도 통로로 빠져나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리철수는 뒷좌석에 앉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고 1시간쯤 달린 끝에 숲으로 둘러싸인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머무시게 될 겁니다. 요원이 말했고 리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연수원 같았지만 곳곳에 보안 카메라가 있었고 출입구마다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리철수가 안내받은 방은 3층 끝이었고 문을 열자 깨끗한 호텔 객실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침대도 있었고 책상도 있었고 창문으로는 숲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은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났고 리철수는 이곳이 보호시설인 동시에 감시시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 말의 서울 외곽은 쓸쓸했고 나뭇가지에는 잎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지막 잎들이 떨어졌습니다. 리철수는 유리창에 손을 댔고 차가운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평양도 이맘때쯤이면 추웠을 것이고 아들의 무덤에도 눈이 내렸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철수는 창에서 물러났고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고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저는 국정원 북한팀 김성훈 조사관입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고 리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성훈은 차분한 목소리를 가졌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리철수는 이 사람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앉으시지요. 김성훈이 의자를 권했고 리철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성훈은 맞은편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고 몇 가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계셔도 됩니다. 이곳은 안전하고 장군님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받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리철수의 목소리는 낮았고 김성훈은 그를 잠시 관찰하다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내부 파벌 구조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군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은 누구입니까? 리철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총정치국장 박정천입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이고 군부 내 모든 인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이 노트북에 뭔가를 입력했고 다음 질문을 이었습니다. 핵무기 배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이동식 발사대가 증가했다는 정보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작년부터 이동식 발사대를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에 분산 배치했습니다. 고정기지는 미국 위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김성훈의 질문은 계속되었고 리철수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군부의 지휘체계, 미사일 개발 현황, 김정은의 최근 동향, 중국과의 군사 협력 내용. 리철수의 증언은 정확했고 구체적이었고 김성훈은 내심 놀랐습니다. 참모총장급의 탈북은 정말 대어였고 이 정보들은 한국 정보기관에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김성훈이 질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장군님,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리철수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분들은 북한에 계십니까? 리철수의 손이 책상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김성우는 그 작은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안전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혹시 북한이 가족을 인질로 삼아 회유하려 할 수도 있고 또는 보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철수가 고개를 저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김성우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입수한 인사 파일에는 리철수의 가족 관계가 기록되어 있었고 아들 리준혁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붉은 펜으로 처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은요? 10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는요? 리철수의 얼굴이 굳었고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김성우는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고 침묵이 조사실에 흘렀습니다. 리철수의 손이 주먹을 쥐었고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장군님? 김성훈이 다시 불렀지만 리철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고 그의 눈에는 뭔가가 어려 있었습니다. 김성훈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뭔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것을 지금 건드리는 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푹 쉬십시오. 김성훈이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고 리철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김성훈이 문 쪽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곳은 안전합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리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김성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이 아니라 공포가 어려 있었고 김성훈은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구나. 문이 닫히고 리철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창가로 갔고 숲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마지막 나뭇잎들이 떨어졌고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리철수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 하지만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구나.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리철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리철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고 다시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고 복도는 조용했고 가끔 경비원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리철수는 옆으로 누웠고 눈을 감았고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총사령 집행장이었습니다. 겨울비가 차갑게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잿빛이었고 공기는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군인들이 일렬로 섰고 그들의 손에는 소총이 들려 있었고 총구는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행장 중앙에는 나무 기둥이 서 있었고 그 기둥에는 눈가리개를 한 죄수가 묶여 있었습니다. 죄수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은 떼어져 있었고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리철수는 관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의 명령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은 반역자의 처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그래야 군기가 바로 선다고 했습니다. 리철수의 옆에는 보위부 간부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다른 고위 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무표정했고 비를 맞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행지휘관이 앞으로 나왔고 손을 들어 신호했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어 올렸고 총구가 죄수를 겨냥했습니다.
리철수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감을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 간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만약 눈을 감으면 보고가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조준, 지휘관의 목소리가 울렸고 군인들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죄수는 움직이지 않았고 눈가리개 너머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고 리철수의 옷이 젖었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발사! 총성이 울렸습니다. 5발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터졌고 죄수의 몸이 뒤로 젖혀졌고 기둥에 묶인 밧줄만이 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피가 튀었고 군복이 붉게 물들었고 죄수의 몸은 천천히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집행 지휘관이 다가가 죄수의 눈가리개를 벗겼습니다. 그 순간 리철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가리개 아래의 얼굴은 리준혁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었고 멍든 눈이었고 입가에는 피가 흘렀고 하지만 그 눈은 아직 살아서 리철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술이 움직였고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요? 리철수는 관람석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아들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보이부 간부가 그의 어깨를 눌렀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모총장 동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서명하십시오. 서류가 그의 앞에 놓였고 붓이 손에 쥐어졌고 리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고 붉은 도장이 종이에 찍혔고 그 도장은 피처럼 붉었습니다. 리철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외곽의 안전가옥이었고 평양이 아니었고 집행장이 아니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리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탁자에 물컵을 찾았지만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물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고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손이 떨려서 물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습니다. 리철수는 화장실에서 나와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봤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 밖은 어두웠고 숲은 검게 보였고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리철수는 눈을 비볐습니다. 착각이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 숲 가장자리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이었고 똑바로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철수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그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청년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창문 너머로 리철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리철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리준혁이었습니다. 리철수는 창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지만 손이 떨려서 손잡이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창문을 조금 열었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혁아, 아빠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리철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없었고 용서도 없었고 그저 텅 빈 무언가만 있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빠가 비겁했어. 리철수는 계속 말했지만 청년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그 순간 리철수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가 다시 창밖을 보았을 때 청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숲은 텅 비어 있었고 바람 소리만 들렸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리철수는 창문을 닫았고 커튼을 다시 쳤습니다. 그는 침대로 돌아갔지만 눕지 못했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유는 망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는 바쁜 일정이 생각을 막아주었고 회의와 보고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멈춰 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침묵만이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리철수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지금 자유로워. 하지만 자유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 자유는 내 얼굴을 잊게 해주지 않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여.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리철수는 잠들지 못했고 사진을 손에 쥔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조사 닷새째 되는 날 아침, 리철수는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김성훈이 조사실에 들어왔을 때 리철수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고 있었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김성훈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이었고 손에는 낡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앉으시지요. 김성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리철수는 천천히 돌아서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성훈도 맞은편에 앉았고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놓는 소리가 조사실에 울렸고 리철수는 그 소리에 움찔했습니다. 오늘은 좀 힘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훈이 말했고 리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김성훈은 서류 뭉치에서 매니 한 장을 꺼내 리철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종이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고 리철수는 본능적으로 그 종이를 피하려 했지만 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종이 맨 위에는 붉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역자 리준혁 처형 명령서. 리철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김성훈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고 리철수는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는 북한 내부에서 빼낸 것입니다. 우리 소식통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온 것이고 진위는 확인되었습니다. 김성훈이 천천히 말했고 리철수는 여전히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문서의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준혁 조선인민군 대위 반당 반혁명 사상 유포 혐의 총사령. 그리고 문서 하단에는 서명란이 있었고 그곳에는 조선인민군 참모총장 리철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장군님. 김성훈이 다시 불렀고 리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문서가 맞습니까? 장군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것이 맞습니까? 리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김성훈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리준혁, 장군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에 대한 불충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3년 전 총사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형 명령서에는 장군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김성훈이 잠시 말을 멈추었고 리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친아들을 직접 처형하셨습니까? 그 질문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리철수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리철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체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김정은이 명령했어요. 참모총장의 아들이 반역했다면 참모총장이 직접 처벌해야 한다고. 만약 거부하면 나도 같이 숙청당할 거라고. 김성우는 말없이 들었고 리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김정은은 냉정했습니다. 원칙은 원칙이라고,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다고. 리철수의 손이 테이블 위에 문서로 향했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도장을 짚었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데 밤새 걸렸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붓을 들었다 놓았다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창밖으로 뛰어내릴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찍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비겁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권력자였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버렸습니다. 김성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신 겁니까? 리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준혁이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아버지, 왜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괴물일 뿐입니다. 그는 책상을 움켜쥐었고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에 있으면 매일 준혁이의 흔적을 봐야 했습니다. 그가 다니던 군사학교, 그가 근무하던 부대, 그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거리, 모든 것이 나를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비겁하게. 리철수는 고개를 들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괴물입니다.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인 괴물입니다. 참모총장이라는 직함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 아들의 피로 산 것입니다.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김성우는 한참을 말없이 리철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하나 여쭤도 될까요? 리철수가 고개를 끄덕였고 김성훈이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정말 반역자였습니까? 정말 당을 모독했습니까? 리철수가 쓰게 웃었습니다. 준혁이는 생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왜 자유롭게 말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라고, 그런 생각은 위험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동료 장교들 앞에서 말했답니다. 우리는 김씨 일가의 노예가 아니라 조선인민이라고, 우리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그 자리에 보위부 정보원이 있었고 다음 날 준혁이는 체포되었습니다. 리철수는 다시 눈을 떴고 김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는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 자체가 반역입니다. 김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리철수는 테이블 위의 문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붉은 도장이 그의 눈에 피처럼 보였고 그는 손으로 그 도장을 가렸습니다. 이 도장이 내 인생 전부를 망쳤습니다. 이 도장 하나로 나는 아버지에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리철수의 손이 문서 위에서 떨렸고 그는 갑자기 책상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하얗게 질렸고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김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멈췄고 조용히 리철수를 지켜봤습니다.
조사관님, 당신은 모릅니다. 리철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거기서는 아버지도 아들도 형제도 없습니다. 오직 당만 있을 뿐입니다. 당이 살라고 하면 살고 당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합니다. 아들이든 아버지든 상관없이.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준혁이가 체포된 날 밤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모총장께서 직접 오셔야 한다고. 나는 차를 타고 보위부 본부로 갔고 지하 신문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철수는 눈을 감았고 그날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보위부 지하 신문실의 철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이었고 중앙에는 의자가 하나 있었고 그 의자에는 리준혁이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구타로 멍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군복은 찢겨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리철수 옆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모총장 동무 아드님의 죄는 명백합니다. 반당반혁명 사상을 품고 동료들을 선동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자백도 받았습니다. 리철수는 아들을 바라봤지만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동무의 입장도 이해합니다만 당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위 간부의 가족일수록 더 엄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리철수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처형 명령서입니다. 참모총장께서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리철수는 서류를 받지 않았고 아들만 바라봤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리철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멍든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리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아, 정말 그런 말을 했니? 당을 비판했니? 준혁이 작게 웃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새어나왔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했습니다. 우리는 김씨 일가의 노예가 아니라고, 우리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철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리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도 이 체제의 노예일 뿐이라는 걸 압니다. 참모총장이라는 직함도 권력도 모두 당이 주신 것이고 당이 빼앗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체제를 위해 사셨습니다. 리철수는 고개를 들었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의심하고 질문하고 다르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죄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리철수는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아들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지켜보고 있었고 만약 무너지면 자신도 끝이었습니다. 준혁아, 리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저는 압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변호하면 아버지도 함께 죽는다는 것을. 그러니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언젠가 자유로워지세요. 보위부 요원이 서류를 리철수에게 다시 내밀었습니다. 참모총장 동무, 시간이 없습니다. 서명하십시오. 리철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준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디 살아남으세요. 그게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조사실에서 리철수는 눈을 떴고 김성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처형 명령서를 책상 위에 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자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리철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평양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붓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새벽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결국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붓을 들고 내 이름을 썼습니다. 리철수. 3글자를 쓰는데 평생의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김성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후에 아드님을 다시 보셨습니까? 리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처형 통보가 왔고 집행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신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반역자의 시신은 가족에게 넘겨지지 않습니다. 그는 책상을 다시 움켜쥐었고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괴물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이 자유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살아남으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살아남았습니다. 리철수는 고개를 들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나는 참모총장으로 살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명령을 내리고 김정은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준혁이를 봤습니다. 꿈에서, 환영에서, 거울에서 준혁이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요? 그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변명은 아들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김성훈은 한참을 침묵했고 리철수는 계속 울었습니다. 조사실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창밖에서는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김성훈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고 리철수에게 등을 돌린 채 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철수는 책상에 엎드려 어깨를 떨었고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져 서류를 적셨습니다. 한참 후 리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군복 차림의 리준혁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준혁이가 군사학교를 졸업하던 날 찍은 겁니다. 리철수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조금 더 안정되었습니다. 그날 준혁이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었다고, 조국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에 충성하라고, 혁명의 전사가 되라고. 그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혁이는 변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말이 없었고 무언가를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리철수는 눈을 감았고 그날의 기억 속으로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리철수는 평양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참모총장 동무,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부로 오십시오. 리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이부의 호출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를 타고 보이부 본부로 향했고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았고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리철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그를 재촉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철문이 열렸고 작은 신문실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에는 의자가 하나 있었고 그 의자에는 누군가 묶여 있었습니다. 리철수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리준혁이었습니다. 준혁아, 리철수가 외쳤지만 보이부 요원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참모총장 동무 진정하십시오. 준혁의 얼굴은 구타로 멍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군복은 찢겨서 피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리철수는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요원이 막았습니다. 동무의 아들이 반당반혁명 사상을 유포했습니다. 동료 장교들 앞에서 김정은 원수님을 비판했고 체제에 대한 불만을 선동했습니다. 리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준혁이가 그럴 리 없습니다. 분명 오해가 있을 겁니다. 보이부 요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목격자도 여럿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백했습니다. 리철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멍든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사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리철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요원이 그를 붙잡아 세웠고 의자를 가져다 앉혔습니다. 리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랬니? 왜 그런 말을? 준혁이 쓰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질문할 수도, 다르게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삶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리철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준혁아, 그런 생각은 위험해. 당장 취소하고 잘못했다고 말해.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리철수 옆에 섰습니다. 참모총장 동무 아드님의 죄는 명백합니다. 처형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동무께서 직접 명령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리철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보이부 요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동무, 이것은 당의 명령입니다. 만약 거부하시면 동무도 함께 처리됩니다. 참모총장의 자리도 박탈되고 가문 전체가 숙청될 것입니다. 리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는 각오했습니다. 준혁아, 안 돼. 아빠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아버지가 서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함께 죽을 겁니다. 리철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밧줄에 묶여 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이 체제의 희생자입니다.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언젠가 자유로워지세요. 그게 제가 아버지께 바라는 전부입니다. 보이부 요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참모총장 동무 서명하십시오. 리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붉은 글씨로 처형 명령서라고 적혀 있었고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종이 위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워질 겁니다. 리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붓을 종이에 댔습니다. 먹물이 번졌고 글씨가 일그러졌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리철수. 그리고 붉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신문실에 울렸고 그 순간 리철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리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김성훈이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고 리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준혁이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처형 통보만 받았습니다. 김성훈이 천천히 돌아섰고 리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장군님,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리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괴물입니다. 리철수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바닥에 부딪혔고 김성훈이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리철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김성훈이 다가가려 했지만 리철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고 손은 떨렸고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김성훈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천천히 리철수를 따라갔습니다. 장군님, 앉으시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리철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 앞에 섰고 유리창 너머로 밖을 바라봤습니다. 3층 높이였고 아래로는 콘크리트 바닥이 보였고 만약 떨어진다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리철수의 손이 천천히 창문 손잡이로 향했습니다. 장군님. 김성훈이 다급히 외쳤지만 리철수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김성훈이 달려갔지만 리철수는 이미 창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조사실 안으로 밀려들어왔고 서류들이 날렸고 리철수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무슨 짓을 하시려는 겁니까? 김성훈이 소리쳤고 문 쪽으로 뛰어가며 복도에 외쳤습니다. 경비, 당장 여기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벌컥 열리며 2명의 요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리철수는 창틀에 손을 짚고 몸을 창밖으로 내밀려 했고 김성훈과 요원들이 동시에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김성훈이 리철수의 허리를 붙잡았고 요원들이 양팔을 잡았지만 리철수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놓으세요. 나를 놓으라고요. 리철수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고 그는 창문에 매달리려 했지만 세 사람의 힘에 밀려 뒤로 끌려왔습니다. 요원들이 그를 바닥으로 눕히려 했지만 리철수는 계속 저항했고 발로 바닥을 차며 소리쳤습니다. 놔줘요. 나 같은 인간은 살 자격이 없어요. 김성훈이 리철수의 어깨를 눌렀고 요원들이 팔을 붙잡았지만 리철수는 계속 몸을 뒤틀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는데 나만 살아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준혁이는 자유를 원했다고 죽었는데 나는 비겁하게 살아남았어요. 리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아들을 죽인 살인자예요. 내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자유를 누립니까? 요원들이 간신히 그를 바닥에 눕혔고 리철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졌고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훈이 요원들에게 손짓했고 요원들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고 조사실에는 리철수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리철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중얼거렸고
손으로 바닥을 긁었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빠가 너를 죽였어. 아빠가 비겁했어. 그의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김성우는 요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천천히 무릎을 꿇어 리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리철수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리철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김성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준혁 씨가 원한 것입니다. 준혁 씨는 장군님이 살아남기를 원했습니다. 리철수가 고개를 들었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김성훈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아들이 죽어가면서 아버지는 살라고 했다는 게 위로가 됩니까? 김성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준혁 씨는 장군님이 살아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준혁 씨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리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자유로워질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들의 피로 이 자유를 샀습니다. 김성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하나 여쭤도 될까요? 리철수는 대답 대신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김성훈이 계속했습니다. 만약 장군님이 서명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리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함께 숙청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준혁 씨는 살았을까요? 리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이 서명했을 겁니다. 김성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군님이 서명을 거부했어도 준혁 씨는 죽었을 겁니다. 다만 장군님도 함께 죽었을 뿐이고. 리철수는 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죽는 것이. 김성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는 장군님이 살아남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준혁 씨가 장군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리철수의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왜 아들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줘야 합니까? 왜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남을 아버지를 걱정해야 합니까? 김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실에는 침묵만 흘렀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리철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아들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김성우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닫았고 리철수에게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었고 조용히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복도의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24시간 감시하세요.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고 김성우는 복도를 걸어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가 사람을 어떻게 부수는지 오늘 그는 똑똑히 봤습니다. 조사실에서 리철수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내가 없는 이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니?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성훈이 다시 조사실로 왔을 때 리철수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것이 분명했고 눈밑은 검게 그늘져 있었고 얼굴은 더욱 수척해 보였습니다. 김성훈은 문을 닫고 천천히 리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장군님, 어젯밤 주무셨습니까? 리철수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12월의 서울 외곽은 쓸쓸했고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구었고
회색빛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성우는 의자를 꺼내 앉았고 리철수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장군님, 앉으시지요. 오늘은 조사가 아닙니다. 그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리철수가 천천히 돌아섰고 의자로 걸어와 앉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고 마치 온몸의 무게가 2배로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성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장군님이 하신 말씀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리철수는 반응이 없었고 김성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장군님은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김성운을 바라봤습니다. 김성운이 말을 이었습니다. 장군님, 당신은 체제의 희생자입니다. 당신이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그 명령서에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북한이라는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리철수의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위로가 됩니까? 내 아들은 죽었습니다. 내 손으로요. 다른 사람이 했을 거라는 게 무슨 위안이 됩니까? 김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안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장군님이 서명을 거부했다면 보위부 국장이 서명했을 겁니다. 아니면 당 중앙위원회 누군가가 서명했을 겁니다. 결과는 똑같았을 겁니다. 다만 장군님도 함께 죽었을 뿐이고 리철수가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죽는 것이. 김성운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준혁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리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성운이 계속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준혁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리철수의 눈이 커졌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김성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형 전날 밤 준혁 씨는 같은 감방에 있던 다른 죄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죄수는 나중에 풀려났고 우리 소식통에게 전했습니다. 리철수는 숨을 죽이고 김성운을 바라봤습니다. 김성운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답니다. 내 아버지는 북한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참모총장이라는 직함은 사슬일 뿐이고 그 사슬이 아버지를 평생 묶어두었다고. 리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성운이 계속했습니다. 준혁 씨는 말했답니다. 자신은 이제 자유로워질 것이지만 아버지는 계속 그 지옥에서 살아야 한다고. 그게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리철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김성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 씨의 마지막 말이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언젠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진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그게 자신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고. 리철수는 책상에 엎드렸고 몸이 경련하듯 흔들렸습니다. 김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고 리철수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참 후 리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정말 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김성운이 돌아서서 대답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죄책감에 무너질까봐, 아버지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까봐. 리철수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김성운이 천천히 리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준혁 씨를 지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군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리고 언젠가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준혁 씨가 원한 전부였습니다. 리철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자유를 누립니까? 아들의 죽음 위에 선 이 자유를. 김성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자유는 아들의 죽음 위에 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준 선물입니다. 준혁 씨는 장군님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장군님이 지금 여기서 무너진다면 준혁 씨의 마지막 소원마저 짓밟는 겁니다. 리철수는 한참을 사진을 안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버지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김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답니다.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아니, 용서할 것도 없다고.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다고. 리철수의 입술이 떨렸고 그는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격려처럼, 질책이 아니라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리철수의 목소리가 막혔고 그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김성훈은 조용히 조사실을 나가려 했지만 리철수가 불렀습니다. 조사관님. 김성훈이 돌아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전해주셔서. 김성훈이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군님, 살아주십시오. 그게 준혁 씨가 원한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리철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리철수는 국정원이 마련한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하루 2번 약을 먹었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꾸었지만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고 창문을 볼 때마다 떨리던 손도 이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고 밥을 먹지 못해 링거를 맞았고 말을 하지 않아 의사들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리철수는 처음으로 식당으로 내려가 밥을 먹었습니다. 국과 반찬이 차려진 평범한 한식이었지만 그는 한참을 밥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참모총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특별식을 먹었고 일반 주민들이 굶주릴 때도 그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밥은 달랐습니다. 자유의 밥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고 천천히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먹었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10일째 되는 날 리철수는 처음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동행했지만 거리를 두고 따라왔고 리철수는 혼자 숲길을 걸었습니다. 12월의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까마귀가 나뭇가지에서 울었습니다. 리철수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준혁이는 이런 자유를 원했구나. 아무 감시 없이 걷고 아무 두려움 없이 숨쉬고 그저 살아있는 것. 그는 나무 한 그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였지만 그 가지 끝에는 작은 새싹이 돋아나려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봄이 오면 이 나무도 다시 살아날 것이었습니다. 김성훈은 매일 짧게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조사는 거의 끝났고 리철수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정보였고 한국 정부는 그에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훈이 리철수를 찾아오는 이유는 조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노인이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12월 중순의 어느 오후 김성훈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리철수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고 봉투는 낡아 보였고 가장자리가 헤어져 있었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리철수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김성훈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김성훈이 인사했고 리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보다는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지만 여전히 눈 속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사가 아닙니다. 다른 일로 왔습니다. 김성훈이 말했고 리철수는 책을 덮었습니다. 김성훈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장군님, 이것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리철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에 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봉투는 가벼웠지만 무거웠고 작았지만 거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성훈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비밀리에 빼낸 것입니다. 우리 소식통이 목숨을 걸고 가져왔습니다. 리철수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김성훈이 계속했습니다. 준혁 씨가 처형되기 전날 밤 쓴 편지입니다. 그 말에 리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가 떨렸고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가?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김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 씨는 처형 전날 밤 같은 감방에 있던 동료에게 이 편지를 맡겼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동료는 3개월 후 풀려났고 중국으로 탈출했고 우리 소식통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했습니다. 리철수는 봉투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봉투가 따뜻해지는 것 같았고 마치 아들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십시오. 김성훈이 조용히 방을 나갔고 문이 닫혔고 리철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봉투만 바라보았습니다.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 몰랐고 아들의 원망이 적혀 있을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히 읽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리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찢어질 뻔했고 그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리준혁의 글씨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봐온 그 글씨였고 조금 삐뚤었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였고 리철수는 첫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단 두 글자였지만 그 두 글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철수는 눈물을 닦고 계속 읽었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가 아버지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감방 동료에게 맡기지만 그도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풀려나더라도 이 편지를 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아버지께 직접 말할 기회는 영원히 없을 테니까요. 리철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는 눈물을 닦고 계속 읽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처형 명령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압니다. 보이부 요원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저를 괴롭히고 아버지를 모욕하기 위해서였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도장을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했습니다.
리철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낌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해합니다. 아버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만약 아버지가 서명을 거부했다면 아버지도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서명했을 것이고 결과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리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버리고 살아남는 것이 어떻게 옳은 일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준혁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북한이라는 감옥에서 사셨습니다. 참모총장이라는 직함은 자랑이 아니라 사슬이었습니다. 그 사슬이 아버지를 묶었고 아버지는 한 번도 자유롭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슬펐습니다.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계신 모습을,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서류를 보시며 무언가를 고민하시는 모습을 리철수는 편지를 읽으며 기억했습니다. 준혁이 어렸을 때 자신의 서재로 몰래 들어와 책상 밑에 숨어 있던 모습을, 자신이 일하는 동안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던 모습을, 그 작은 아이가 아버지의 고통을 보고 있었구나. 권력의 정점에 계신 아버지가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당도 피할 수 없고 김정은도 피할 수 없고 체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명령을 따라야 했고 의심해서는 안 되었고 질문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리철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는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제가 당을 비판한 말을 했을 때 저는 각오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리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자유요, 아버지. 당도 김정은도 계급도 없는 곳에서 아버지가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아무 두려움 없이 웃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정하고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가저 평범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리철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준혁이 원한 것은 이것이었구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자유. 리철수는 울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아버지, 부디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북한을 떠나세요. 기회가 온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그게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저는 내일 총살당하지만 그것으로 자유로워질 겁니다. 더 이상 감시받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히 평화로울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리철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방 안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할 것이 없으니까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 자신을 용서하세요.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는 체제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도장을 찍은 것도 저를 지키지 못한 것도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리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자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준혁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했습니다. 비록 북한이라는 지옥에서 살았지만 아버지가 계셨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것, 아버지가 제 그림을 보며 웃으시던 것,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고 말씀하시던 것,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리철수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자유로워지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의 아들, 리준혁 올림. 리철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다시 음미했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아들이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김성훈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리철수의 모습을 보고 그는 말없이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고 리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관님, 고맙습니다. 이 편지를 전해주셔서. 김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 씨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리철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걷히고 있었고 그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겨울 햇살이 구름 틈새로 쏟아져 내렸고 그 빛이 따뜻했습니다. 조사관님, 평양의 하늘은 언제나 잿빛이었습니다. 공장 매연과 석탄 연기로 하늘이 늘 흐렸고 푸른 하늘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하늘은 푸릅니다. 김성훈이 리철수 옆으로 와서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가 원한 자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장군님. 푸른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숨쉬는 것. 리철수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이제 자유야. 내가 원한 대로. 내가 준 선물을 받았어. 바람이 불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어디선가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철수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용서가 그에게 힘을 주었고 아들의 사랑이 그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살아갈 거야. 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그래도 살아갈 거야. 그게 내가 원한 거니까. 아빠는 내가 꿈꾼 자유를 살아갈 거야. 푸른 하늘 아래서 별을 보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웃을 거야. 그게 내가 준 마지막 선물이니까. 김성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군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리철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살아갈 겁니다. 준혁이가 원한 대로. 자유롭게. 김성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리철수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푸른 하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아들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아들의 피로 산 것이 아니라 아들의 사랑으로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체제는 사람을 괴물로 만들지만 사랑은 그 괴물을 다시 인간으로 돌려놓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지만 용서는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합니다. 리철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체제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해방은 아들이 준 사랑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북한이라는 체제가 한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사랑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보셨습니다. 리철수는 조선인민군 참모총장이었지만 체제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가장 자유롭지 못했고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이준혁은 아버지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리철수를 괴물에서 다시 인간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준혁은 죽어가면서도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랐고,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헌신입니다. 리철수는 이제 아들 없는 자유를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 아들을 그리워하며 매일 아들에게 미안해하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아들이 원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해도, 때로는 실수를 해도 사랑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